자, 지금 비트코인이 좀 다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예전이에요. 예전 자료 캡처해온 건데,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선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잖아요. 코인 거래소들인데 잘 안 보이죠? 일단 유동성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동성 물량 방문자 수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유동성도 없고 수수료도 잘 벌 텐데 왜 망하냐? 왜 파산했냐? 그래서 오늘 FTX 거래소 좀 파산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막 조정 중이죠. 구조 조정하고 법적으로 막 고소당하고 있어가지고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래소는 왜 파산했을까? 우선은 이제 나눌 얘기는 위키백과 나무위키 그 챗 오피셜과 그리고 고잉 인피니티라는 책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 고잉 인피니티 책은 신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분의 신간인데 뒤에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우선은 이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얘기를 나누려면은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뭐 비트코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모르면 안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분이고 되게 이제 젊어요. 엄청 젊습니다. 미국 사람이고 전형적인 이타주의자예요. 이타주의자는 뭐냐면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오늘 파산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요. 개인주의 있죠. 개인주의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이타주의자라고 해요.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이고 기업인이고 창업자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한 분 더 알면 좋은데요.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분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분 중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금융실화 전문 작가예요.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뭘로 알고 있냐?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빅쇼트 영화 아시죠? 빅쇼트 영화. 이게 책이 원작이에요. 이거 책 보세요. 책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머니볼도 유명하죠. 꼴찌 야구팀을 우승까지 만든 그 실화 과정 그거고, 그리고 플래시 보이스 제가 책에서 여러 번 언급했고 제가 코딩으로도 비스무리하게 구축하려고 했지만은 안 된다, 구축 못한다. 그래서 초단타 애들이 있다, 빠르게 사고 파는 애들이 있다. 그 기업들에 대한 내부 고발이자 또 그거에 관련된 창업 일대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영화도 엄청 유명하죠. 블라인드 사이드. 미식축구. 이 미식축구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제가 미식축구를 잘 안 봐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밑바닥에서 최정상급 선수가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이것들의 원작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원작자예요.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신간으로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코인 거래소 이야기예요. 코인 거래소 이야기. 그리고 그 코인 거래소 중에 주인공 샘 뱅크먼 프리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좀 이해가 되게끔 제가 잘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은 저 작가분이 고잉 인피니트 책을 왜 쓰게 됐냐면은 이분이 원래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시나 봐요. 그래서 샘 알트먼 이분이 뒤에서 어차피 얘기 드릴 텐데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창업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만났는데 이분의 사상 그리고 경영 철학이 너무 신박하고 좀 대단하게 느껴가지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분이 급성장했다가 몰락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책으로 써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접한 내용들 말고 정말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담아냈고 책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재밌게 또 쉽고 유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샘은 누구냐면은 FTS라는 거래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FTX가 설립이 됐고 3년 만에 55조 원 기업 가치를 달성을 합니다.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해요. 3년 만에 55조 대단하죠. 그래서 당시 세계 3위 코인 거래소까지 올라갔다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립자이고, 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은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쯤에 당시 금융 초단타 회사들이 과학자들을 모셔가던 시기입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이런 회사들에서 막 퀀트 회사들에서 막 모셔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초단타 회사라고 해요. 퀀트 회사. 입사하고 초단타 프로그램 기술을 터득하게 돼요. 참고로 초단타에 대한
그 스토리도 제가 저번에 라이브를 했었죠. 그것도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라이브 끝나고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직관력으로 회사 내에서도 빠르게 승승장구하는 케이스예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고 우선은 저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딱 그 이유가 2017년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이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음지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굳이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한 여기 회사 있죠. 제인스트리트. 여기서도 이분이 뭐 제안 같은 거를 했나 봐요. 암호화폐가 뜨고 있다. 여기서도 퀀트 기술을 도입하자. 근데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쌤이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막 창업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했을 때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몇 년 안에 10억 달러를 벌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볼게요. 2012년에 12,000개 1차 반감기 가격이 애매하네요. 그래프에 표시가 안 되네요. 그리고 2024년 이때부터 반감기를 또 거치고 반감기는 수량이 반으로 줄으니까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거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쯤에 이제 창업을 계획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창업으로 이제 어떤 회사를 차렸냐면은 2017년 11월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을 합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이 회사를 설립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날아간 거래소 차익 거래로 2018년 1월에는 4천만 달러로 하루에 50만 달러 이익을 냈다고 해요. 이분이 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 거래를 엄청나게 해요. 왜냐면은 여기 회사에 입사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배운 게 다 퀀트 기술이에요. 퀀트 기술 중에 초단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이제 업무를 도맡아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월에는 4천만 달러로 하루에 50만 달러 이익도 내요.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이후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1억 3천만 달러면은 이거 얼마죠? 거의 1,800억 정도 되나요? 아무튼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 차익 거래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보면은 우선 입금을 해요. 입금을 이제 이 거래소에서 만약에 미국 거래소요. 여기에서 725달러 입금을 하면은 매수를 하겠죠. 비트코인 매수를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전송을 합니다. 여기에 거래소는 가격이 더 높죠. 그래서 여기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월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딱 창업하자마자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쓸어 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익 거래 방식이에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걸로 막 하루에 50만 달러 이익도 내고 그래요. 대단하죠. 자, 그렇게 승승장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쌤은 당시에 이게 책에도 묘사가 되어 있고 온라인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한국을 상대로 2017년에 리플 차익 거래에 하루에 25만 건의 매매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2017년. 이 그래프가 아마 이쯤일 거예요. 2017년쯤이.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걸 공부를 잠깐 하고 나도 비트코인 한번 사볼까? 해서 당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샀던 그게 리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친근해요. 아무튼 그래서 25만 건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엄청나게 거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국을 또 상대로 한 이유가요.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당시에 암호화폐 거래 한국이 엄청나게 붐이었다고 해요.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국 분들은 이제 주식에서는 상한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못 푼 한을 코인 쪽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푼 거죠. 그래서 한국을 상대로 저런 차익 거래를 엄청 한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엄청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량들을 일단 한국에서 많이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명 더 알아야 돼요. 자옵창평. CG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CG라고 불러요. 1977년생이고 중국 출생인데 캐나다랑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바이낸스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이분을 또 왜 알아야 되냐? 쌤이랑 저 CG랑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코인 선물이라는 것을 이전까지는 이분도 차익 거래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익 거래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미국 가격은 이렇게 가는데 한국 가격은 아직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만나니까 빨리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다 있는데 코인은 선물이 없네. 그래서 쌤이 코인 선물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단 거래소가 필요한 거죠.
본인은 아직 거래소가 없으니까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퀀트 매매 회사만 있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창업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코인 선물 만들 건데 너 좀 거래소 같이 하자 하니까 CG가 아이디어는 좋네. 아이디어 좋네. 나중에 연락 줄게.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노라고 했어요. 싫어. 같이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 거임. 그래서 바이낸스도 선물이 있죠.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쌤 입장에서는 열받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 다 제공했는데 결국에는 거절하고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엄청 열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래소 세운다 해서 이분이 만든 게 FTX 거래소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FTX 거래소를 세울 때 이게 엄청나게 핫했던 이유가요. 물론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처음에 세웠던 이 회사에서도 막 차익 거래해가지고 수익률 잘 내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었는데, FTX 거래소를 설립할 때 나중에 같이 만든 코인 때문에 더 이제 이게 유명해져요. 이 코인이 뭐냐면은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회사 가치의 가치를 반영하는 2019년도에 FTT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거 그 FTT 코인 이게 아마 모양일 거예요. 이걸 발행을 해요. 저게 그러면 뭐가 다르냐? FTT 토큰이죠. 코인은 토큰은 FTX 거래소 연매출의 약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엄청 좋았던 게 암호화폐에서 주식처럼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회사 주식처럼 저런 거래소도 이제 코인 토큰을 이용해서 주식 사고 팔듯이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토큰이 곧 주식이 됐고 FTT와 FTX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괜찮은데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이상한 코인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 만에 없어지는 코인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거의 수천 개라고 들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만 발행되는 횟수가요. 수천 개라고 들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회사와 한 몸이라고 하니까 신뢰성이 올라가잖아요. 먹튀는 하지 않겠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뢰성이 올라가니까 그때 인기를 엄청나게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될수록 이 코인의 값어치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연매출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얻지 않을까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토큰을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인기 많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우선은 이게 발행 1년 만에 초기 임원들은 투자 대비 최대 30배까지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발행될 쯤에 잠잠했다가 조금씩 FTX, 알라메다 리서치 저런 회사들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 거죠. 엄청나게 몰린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래프가 좀 너무 낮은데 아마 거의 500원 정도 더 오른 걸 거예요. 500원 정도. 이것도 엄청 오른 거죠. 그죠? 거의 40%? 아무튼 엄청나게 벌어들였다고요. 자, 그래서 저 이제 인기몰이가 되니까 원래 CG랑 쌤이랑 악연이에요. 그 선물 사건 이후로 굉장히 사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사업이니까, 비즈니스니까 이 CG가 성장세가 대단하네. 나도 FTS의 지분 20% 8천만 달러에 살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쌤은 저 정도로 오를 줄 몰랐나 봐요. 미리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얘한테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얘한테도 좀 싸게 팔게 됐네. 그래서 나중에 바이낸스에 이 CG가 지분을 얻게 됩니다. 그냥 산 거죠. FTT 코인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코인의 성장세가 엄청나니까 돈을 엄청 쓸어 담습니다. 어느 정도로 쓸어 담냐면은 바하마에 위치한데, 바하마에 위치한 이유는 미국은 코인 거래 금지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옮기면서 진행을 했는데 바하마에 건물을 지어요. 저거 FTX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건물 짓습니다. 엄청 크죠? 이 건물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책에 재밌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건물 모양이 이분의 헤어스타일을 따온 거래요. 꼬불꼬불한 헤어스타일 이런 거 따온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했으나 이때부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규제가 되게 풀리고 막 그러면서 이런 코인들도 일제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장기간 동안 엄청나게 떨어져요. 경제 침체가 온 거죠. 근데 코인도 영향을 그때 많이 받았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시기가 풀리자 각종 경제 침체가 오면서 모든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FTS 거래소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딱 그 시기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걸 제가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고, 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이 CG 있죠? CG. CG도 굳이 트위터에, 지금의 X죠. X에 글을 안 남겨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사이가 좀 악연이다 보니까 글을 떡하니 남겨놓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차례 남기더라고요. 이런 글을 남겨요. 이게 2022년 11월 7일인데, 작년에 바이낸스가 FTS 지분을 판매하면서 바이낸스는 약 21억 달러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몇 주죠? 그래서 FTS 사태를 보니까, 지금 뱅크런 사태를 보니까 우리는 장부에 남아있는 FTT를 모두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자마자 다른 FTT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도 다들 팔려고 너도 나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자료 있어서 참조해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때부터 문제의 코인을 바이낸스에서 매각 발표하고 FTS 몰락, 암호화폐 가격 급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보시면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뚝 떨어지죠. 그리고 원래 중간에 바이낸스한테 팔려고 했어요. 회사 자체를 팔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죠, 바이낸스에서. 그래서 고객들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돈을 돌려줄 만한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산 동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후 뱅크런은 가속화되었지만 FTS의 장부를 보니 고객에 돌려줄 돈이 없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장면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돈을 그렇게 쓸어 담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이제 뱅크런을 할 때 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사기친 거 아니야? 해서 보시면은 추정되기로는 FTS는 약 233억 달러를 벌었고, 그리고 약 144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약 30억 달러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 내에 남아있었대요. 그렇다면 60억 달러가 어디로 간 거냐? 고객한테 돈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을 신청을 하고 샘 대신에 이제 CEO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존 레이 3세라는 분이 들어갑니다. 연세가 살짝은 있으신데 엄청난 베테랑이에요. 무슨 베테랑이냐? 파산한 기업 자금 회수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누가 들었냐면은 여기 해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불러온 건데, FTS 법률 자문이었던 설리번 앤드 크로맨이라는 로펌 회사가 있대요. 거기서 FTS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존 레이 변호사를 FTX의 임시 CEO로 임명을 합니다. 이거 중간에 돈도 사라지고 고객들한테 자금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좀 해결 좀 해달라 해서 이분을 데려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벌어들인 게 많은데 그 돈이 어디 갔지? 임원들이 돈을 숨겨놨을까? 아니면은 장부 관리가 안 돼서 돈이 누락된 건가? 그래서 각종 음모론들이 막 나옵니다.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외부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왜냐면은 돈이 없어졌으니까, 중간에 돈이 뿅 하고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니까 우선은 FTS랑 알라베다 리서치, 이거 둘 다 주인이 샘 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퀀트 매매 회사잖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고 더 큰 금액을 굴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 10억 달러 이상을 FTS에서 알라베다 리서치로 빌려줬어요. 본인 회사에서 본인 회사로 빌려준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보자면은 고객의 돈을 약 10억 달러 가량을 이타주의를 위한 기부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FTS에서 돈 끊으려면 일단 대출 형식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법인 자체는 하나의 인격이니까, 다른 인격이니까 개인 사업자처럼 돈을 넣다 뺐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출을 가능합니다. 이타주의를 위한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샘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도와주자 해서 기부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부가 좋은 데만 하면 좋은데, 약간 암호화폐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정치인들한테도 뭐 후원, 기부 이런 것도 하고 좀 애매한 데다가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고객의 돈을 이렇게 막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몇몇 임원들에게도 5억 달러나 대출을 해줘요. 수천억 쓰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셀럽들에게도 약 5억 달러 후원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막 운동선수들, 이런 운동선수들과 막 식사하는데도 몇백억씩 쓰고 후원금인 거예요. 나는 주기적으로 식사해 주는데 내가 몇백억씩 줄게. 이런 데도 막 쓰고. 그리고 FTT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부 소각의 6억 달러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 물량이 하나만 풀려 있으면은 너도 나도 이거를 살려고 가격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으면은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겠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FTT가 시장에 많이
풀려 있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사들어서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시장에 풀려 있는 걸로 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얼마 없지? 일단 이거 가격 높이면서 사. 그래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6억 달러 정도를 사용을 했고 개인 투자에도 약 4억 달러 정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임원들이나 다른 투자자 회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개인 투자 4억 달러 정도, 기타 등등에도 엄청나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샘은 고객들의 돈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3월 2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몇몇 임원들도 징역형들을 받게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음의 이유로 돈이 중간에 증발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들을 찾으면서 나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회사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막 묘사되어 있는 거 보면은 따라가지 못해서 부실한 기업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막 55조 회사까지 커졌으니까 감당이 안 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그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FTX가 설립했을 때 자체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요. 알라메다 리서치 본인 다른 회사 퀀트 회사 거기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고객의 예탁금을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FTS 고객들 FTS에 돈 넣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알라메다 리서치로 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 돈처럼 여러 기업에 투자해온 것이며 이것도 임원들이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막 투자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임원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샘은 임원의 조언을 듣고 한기로 흘리고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그거 같아요. 이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성공을 하니까 실패가 없이 계속 성공을 해오니까 약간 이게 자만을 한 게 아닌가. 자만을 하니까 이런 투자 같은 걸 할 때도 개인 돈처럼 어차피 내가 벌어다 줄 건데 라는 생각으로 막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보안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2022년 약 4억 5천만 달러를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치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돈이 중간에 증발을 한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게 지금 개인이 투자한 이런 거 얘기 보면은 그냥 아무데나 막 투자한 것 같아요. 아무데나.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들 막 투자한 것 같은데 투자한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은 수백 곳이래요. 수백 곳인데 그때 스페이스 X도 있고요. 엔스로픽이라도 있고요. 엔스로픽은 이따 볼게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도 있고요.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리고 주류 회사들도 있고 꽤 괜찮은 곳들 지금으로 치면 가치가 몇 배에서 수십 배 올라간 기업들에도 초기 투자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법정 기록에 따르면은 약 110억 달러의 손실에서 163억 달러까지 회수를 합니다. 이분이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투자한 것도 회수하고 막 이렇게 회수를 해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서도 돈을 회수할 때 이미 값어치는 몇 배로 뛴 상태로 회수를 하는 거죠. 오히려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청구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모두 상환을 했고 뱅크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한 거고 지금도 여러 소송건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막 꽁쳐서 숨기거나 그러려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돈을 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냈고 이게 어디 이상한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 회사 다른 회사를 옮겨놓은 건 이상한 거지만은 투자 회사들 보면은 뭔가 알고 투자한 것처럼 투자가 돼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타주의적인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손대는 것보다 다 잘 되다 보니까 자만에 또 차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돈을 숨기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타주의를 향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자금에 손을 댄 것과 또 경영의 부실 그만큼 잘 되면은 경영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대놓고 나서서 제재하는 임원들이 또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파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X 이 거래소는 운영만 잘했으면 계속 커지는 엄청나게 성장세가 가파른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파산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들인 거예요. 이런 이유들. 결국에는 지금 징역형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해줘보면은 이걸 딱 자료로 만들고 나니까 공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공자는 항상 겸손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은 내 인생을 살리는 약, 자만은 내 인생을 죽이는 독. 만약에 이분이 좀 겸손했다면은 그냥 임원들의 조언이나 이런 걸 안 듣고 계속 투자했잖아요. 계속 투자하고 돈 이런 데 쓰고 저런 데 쓰고.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딱 했으면은 이렇게 멋있는 건물도 지었는데 이 회사가 더 승승장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5조 회사가 성장했다가 파산한 이유를 한번 같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 역사 시리즈 중 하나예요. 재밌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게 또 재밌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유익한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